안녕하십니까, 황현실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민생이 숨막히는 지금 30조 추경은 말 그대로 속도가 생명입니다. 취임 22일 만에 시정연설에서 손을 내민 대통령. 이제 국회도 답할 차례인데요. 하지만 오늘 국민의힘은 원내 구성에 끝까지 고집으로 일관했습니다. 오늘 국회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공석이던 4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서 원구성을 사실상 마무리했는데요. 민생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끝없는 전쟁, 아집과 교만은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킬 뿐이죠. 권력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국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6월 27일 끝장뉴스 시작합니다. 네, 전국을 뒤흔드는 주요 현안들을 끝까지 파헤쳐보는 시간 끝장 인사이트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프닝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국회 본회의가 오늘 갑자기 열렸고요. 네. 공석이었던 상임위원장을 모두 다 선출을 했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그 대한민국 국정 상태가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그런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처리한 건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뭐 협치를 생각해서라도 멈춰달라 하는데 시간이 늦었죠. 본인들 집안 단속을 못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원구성 협상 자체에 대한 여론몰이도 못했고 결국에는 탓은 국민의힘한테 있는 것이지 이게 민주당에게 탓을 할 수는 없는 상황 같아요. 그리고 이게 새로운 합의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면은 그 합의에 따라서 협치가 결과물을 생산해내지만 기존 합의가 있었거든요. 22대 국회 시작하면서 법사위 2년은 민주당이 하는 거로 이미 기존 합의가 돼 있는데 그러면 새로운 합의가 없으면 기존 합의를 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비판의 여지가 없다. 두 번째는 추경 부분도 국민의힘에서는 본인들도 통과시켜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 협치라는 것들이 본인들도 이거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들어와서 본회의 참석해야 되는데 끝까지 또 야당 뭐 행세를 하느라고 안 나온 것 같은데 아쉬운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법사위원장에는 이춘석 사선 의원이 됐고 예결위원장 한병도, 문체위원장 김교흥, 운영위에는 김병기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앞서서 이제 표결이 있기 전에 국민의힘이 예결위원장은 이제 표결을 할 테니 나머지를 나중에 선출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법사위원장 때문에 그랬겠죠? 그렇죠. 근데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하는 속내가 너무 빤해서 이게 무슨 어떤 그 견제와 균형의 차원에서 야당에게 법사위를 달라 그래야만 그래도 한쪽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겠냐 듣기엔 그럴싸한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건전한 견제라면 당연히 야당이 줄 수도 있죠. 근데 그동안 20대 국회에서도 법사위를 맡았다고 국민의힘 못했습니까? 사사건건 발목 잡고 지연시키고 국정에 대해서 결국 신뢰를 주지 못했어요. 그러면 본인들이 신뢰를 주지 못한 부분은 돌아보지 않고 사실상 좀 어깃장을 놓는 것인데 대놓고 발목 잡기를 하겠다는 법사위원장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 조기 대선에서 국민들이요. 이런 그 내란의 사태로 엉망진창이 된 나라를 빨리 조속하게 회복하고 정상화시켜라라는 명령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려면 상임위가 빨리 가동이 돼서 민생 법안 등등을 빨리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인 협상 그리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의 어떤 고려를 감안해서 이거를 계속해서 뭐 멈출 수는 없어서 저는 국민의힘이 조금 전략상 좀 부족하지 않았냐 싶습니다. 아마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도 좀 실패하지 않았나 그렇죠. 전략상 이런 네.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앞선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았을 때의 그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21대 때 김도 법사위원장 네네네. 시절을 말씀하시는 거죠? 뭐 김도 법사위원장도 그렇고 예전에 여상규 법사위원장도 있고요. 그 국민의힘 쪽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았을 때 정상적인 어떤 법사위 기능을 하지 않았어요. 체제자구 심사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 기능을 합리적으로 처리를 했다면 모를까 뭐 한두 마디를 가지고 정치적 고려를 통해서
사사건건 법률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법사위 운영에 대한 제도적인 어떤 개선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전반기에는 이제 이미 우리가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의결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대로 가는 것이고 후반기 때 저는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에 대해서 체제작구 심사 등등 이런 그 상호 기능을 하는 게이트키핑하는 이 법사위의 제도를 조금은 완화하고 상임위 다른 상임위를 존중하는 차원에서의 법사위 이 부분들을 개선해서 후반기는 그런 법사위를 국민한테 주는 거죠. 가져가시오. 그 대신 제도적으로 개편합시다. 네. 이렇게 하는 전략을 민주당이 이제 던질 때가 됐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안 받을 것 같아요. 안 받겠죠. 그렇죠? 그때 한번 봐야죠. 받는지 안 받는지. 그 21대 때 보면 이제 중요한 법안들 뭐 민생 법안들 그렇죠.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양곡관리법이라든지 간호법 이런 것들이 각 상임위에서는 이제 협의가 돼서 올라왔는데 법사위에서 계류되는 상황이 많았던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러면 국회법을 개정해야 되는 건가요? 어떤 그렇죠.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상 이게 이제 체제작구 심사 기간을 확 줄인다든지 뭐 7일 이내에 심사를 하지 않으면 그냥 바로 본회의로 넘어간다. 아니면 아예 그냥 그 체제작구 심사를 없애버리고 각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그 부분들은 그냥 법적인 부분만 정비하고 나서 일단은 본회의로 가는 겁니다. 자동으로. 다만 이의가 있을 시는 법사위와 상임위 의원들이 전원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이거를 어떤 쟁점화 시켜서 문제가 된 부분 덜어내고 가는 그런 이제 민주적 절차들의 제조 정비를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언제까지 법사위가 각 여야의 입장이 바뀔 때마다 이 법사위를 활용해서 뭔가 국정과 여러 가지의 그 정치적 이득을 뭔가 발휘하려고 하는 그런 창구로 좀 활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는 일단 전반기는 국정의 어떤 회복과 이 정상화를 위해서 법사위가 그 역할을 해주고 하반기 2년은 저는 국민의힘 너희들 그 제도 정비된 거 가져다 써라. 그래도 쓸래? 하고 한번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법사위의 뭐랄까요 권한들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그러면은 이제 하반기라 하면 1년 남은 거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이제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뭐 개정하겠다라든지 이런 계획이 서 있는 상황인가요? 예전에 시도를 했었죠. 이탄 의원도 그 관련된 법안들을 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제도 개선까지는 완결되지 못했는데 필요한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매번 이제 원구성 협상을 할 때 법사위를 준해만해 가지고 이게 관행이라는 입장에서 꼭 이제 국민의힘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뭔가 여야의 협치 차원에서 어떤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맞추겠다라는 어떤 큰 그림에서 줬던 것이고 그러면 또 그 당시에 이제 그 민주당이 아닌 그 반대편에 있던 국민의힘 전신들은 그래도 신뢰를 지켰어요. 한두 개 정도는 좀 어깃장을 놨지. 지난 21대 보십시오. 사사건건 다 어깃장 놓고 계류시켜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운영 방식의 무신뢰를 보여준 국민의힘이 지금은 달라고 할 처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법사위가 상황 같은 역할을 그렇죠. 했다고 지금 볼 현재 수 그렇죠. 있는데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법사위원장이 우리였지만 법사위에서 통과하더라도 이제 본회의에서 또 통과되더라도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부분도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거부권이 사라져서 국민의힘이 106, 7석을 가지고는 더 이상 입법부에서 어떤 힘을 발휘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제도적인 것이죠. 이게 뭐 억지로 만든 것도 아니고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많은 의석수를 준 이유가 있을 것이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입법부는 민주당이 주도로 운영을 해라라는 것이죠. 다만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좀 소수 야당인 107석의 국민의힘을 또 무시해서도 안 되고 이재명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협치하고 의견을 들어라고 했으니까 좀 정치 행태를 갖추는 상황에서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보이는 건 맞으나 저는 윤석열의 거부권이 사라진 상황에서 법사위를 또 그 윤석열의 거부권처럼 쓰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태도 그게 너무 노골적이다.
라는 차원에서는 이건 한번 이제 법사위원장이 이번에 이춘석 의원 사선 의원이 되셨고 노련하시니까 한번 법사위 차원에서 한번 이 부분은 제도 개선안을 내는 게 어떻겠냐. 네. 생각합니다. 그 한 가지 궁금했던 게 네. 법사위원장 이춘석 의원이라고 이제 내정이 됐다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사실 누구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네네. 어떤 의원인가요? 이춘석 의원이 아마 변호사로 알고 있고요. 법률가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민주당에서 좀 경륜을 쌓으신 분이에요. 전북 쪽에서 정치 활동을 하셨고 굉장히 좀 온화한 스타일? 그러니까 전임 정청래 위원장과는 조금 사뭇 다른 아마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인데 조용하면서도 좀 그 뚝심 있게 뭔가 의정 활동을 했던 사람이라서 저는 그런 정치인이 법사위에 가서 앞서 얘기했듯이 조금 합리적 방향으로 법사위의 상황 기능을 조금은 없애는 그런 좀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해내기를 좀 바랍니다. 네. 간사에는 김용민 의원이 내정된 걸로 봐서는 검찰 개혁이라든지 이렇게 사법 개혁 쪽에 좀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의지도 읽히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이 검찰 사법 개혁 자체에 대한 큰 그림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도 담겨져 있는 것이고 사실상 이제 입법부가 준비됐으니 이번에 새로운 정부에 있어서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 임명이 그만큼 이제 입법부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사람으로 뭐 인선이 돼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이제 본회의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본회의가 열린 거고요. 30일에 또 본회의가 열려서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한 인준 표결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잘 진행이 될 걸로 보이시죠? 무난하게. 그렇죠. 그냥 의석수로 따지면 뭐 국민의힘이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인준은 될 것이고 다만 이제 국민의힘이 오늘 그 상임위원장 그래도 같이 여야가 한 자리에서 상임위를 할 텐데 그래도 와서 투표를 했었어야죠. 근데 본회의 참석하지 않는 것은 본인들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판단이 안 서는 것 같아요. 길게 봐야 되는데 지금 기분 나쁘다고 본회의장 안 돌아버리면 그 나중에 모양새가 빠지지 않습니까? 나 상임위원장인데 동료 의원인데 그래도 나 투표 안 한 사람들하고 지금 상임위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네. 그런 부분도 좀 전략적 미스가 있는 것이고 기권하더라도 왔었어야죠. 그다음에 저는 그 사실상 그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그때의 민주당의 입장을 국민의힘이 살펴봐야 된다. 당시 한덕수 전 총리는요. 국민들의 여론이 안 좋았어요. 인선 잘못됐다. 그리고 여론도 굉장히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여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야당 입장에서 물론 청문회 파행을 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사실상 당론으로 찬성을 합의해서 통과시켰거든요. 예. 의석수도요. 지금 국민의힘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았습니다. 164석이니까 민주당 인준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도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새로운 정부 시작하니까 발목 잡기 하지 말고 국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한번 해봐라. 그리고 그게 바로 정치의 행태인데 국민은 160밖에 없으면서 뭘 할 수 있다고 자꾸 이렇게 어깃장을 놓는지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론도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부분들이 높고 잘했다. 본인들이 이길 게 없어요. 여론도 못 이기지, 의석도 못 이기지, 논리도 못 이기지.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오늘부터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좀 어디 주변에 좀 영리한 컨설턴트를 만나든지 해서 과외를 좀 받으셔라. 소장님을 좀 만나야 되지 맞으면 않을까 좋겠는데요. 싶은데. 저는 국민의힘 컨설턴트는 안 합니다. 아, 그러신가요? 네. 문을 닫으셨나요? 네, 제 알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면 되죠. 예, 예. 그 인사청문 보고서는 결국에는 채택이 안 된 채 이제 파행이 됐었어요. 인사청문회가. 네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30일에 이제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지금 현재 보면은 본인의 동료 의원들을 뽑는 상임위원장 그 표결도 참석을 안 했는데 그렇게 사퇴하라고 부르짖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본회의장은 더더욱 안 나오겠죠. 그래서 바보 같다는 거예요. 이게 전략이라는 것은 일단은 싫어도 들어와서 기권을 던지든 반대를 던지든 하는 행위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국민들이 봐도 이게 야당답게 싸우는 거다고 하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좀 조곤조곤 화내는 거랑 삐져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자리에 안 나타나는 거는 옹졸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 행태가 좀 옹졸하다. 그러면 국민들한테 이런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야당은 본인들 스스로의 배지로 싸우는 게 아니라 야당은 국민의 민심으로 싸워야 했을 때 야당이 강한 거거든요. 말로 강하면 뭐 할 거예요? 맨날 뭐 독설하고 뭐 저급한 말하고 이게 강하게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여론전의 첫 단추를 잘못 끼고 있다. 그리고 그 어제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을 할 때요. 네. 권성동 의원이랑 악수를 하면서 그때 권성동 의원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내정을 철회하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일단은 아무튼 김민석은 안 된다. 그 의견을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강하게. 그러니까요. 진짜 무사들은요. 칼을 빼고 나서 무라도 잘라야 된다라는 뭐 그런 법칙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게 내가 칼을 잘못 뽑았으면 칼집에 다시 넣는 그게 진짜 실력 있는 무사지. 그냥 칼 뽑았는데 별 게 없다고 아무거나 베면 그게 무사입니까? 그걸 보통 백정이라고 하는데. 네. 그 사실상 뭐 권선동 전 원내대표 입장도 이해는 돼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깨치면서 알았어 했던 거는 그래 야당 됐구나 무슨 마음인지 알겠어. 네, 그런 얘기를 했던 거로 예측이 되는데 반대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한덕수 전 총리 때를 다시 상기해서 돌아보라는 얘기가 그겁니다. 민주당도 야당을 해봤고 파행도 시켰고 한덕수 안 된다고 그랬고 한덕수도 당시에 김현장에서 20억을 받았는데 그거 어떻게 무슨 명목으로 어떤 사건으로 해서 했소? 어떻게 4년 동안 20억을 벌 수 있어요? 일반인들이. 그건 옳지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 영업비밀이라고 자료를 안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더더욱 자격이 안 되는데도 민주당이 그래 첫 정부 첫 인선이니 총리니 해주자. 이거 통크게 해줬단 말입니다. 네. 국민이 그걸 보는 소리예요. 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주진우 청문회였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주진우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공방이 오고 갔었는데 뭐 군입대 면제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재산 증식에 대한 뭐 아들에게 이제 할아버지가 물려주는 그 과정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왔는데 그 문제에 대한 그 공방이 지금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주진우 의원 자체 원래 청문회라는 게요. 청문회에서 스타가 나옵니다. 그래서 청문회 스타가 되면 정치적으로 이제 도약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근데 주진우 의원은 청문회 스타가 된 게 아니라 청문회 스타일만 구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의 스타일만 구겼는데 결국에는 지금 그 본인 아들의 지응여 문제 때문에 고발을 당해서 이게 공수처로 넘어가서 배당이 됐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게 어설프게 건드면 이런 어떤 화를 자초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한 방을 정말 그 이 청문 후보자를 앞에 앉혀놓고 꼼짝도 못하게 자료 몇 장 흔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냥 더하기, 빼기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본인 네. 추측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게 이상하다, 이거 불법 아니야 이런 식의 추측은요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통 겉핥기라고 하는데 청문회 자리가 그런 거를 가지고 또 스타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주진우 의원은 이제 자기에 대한 대국민 검증이 남게 되는 상황밖에 안 됐다. 그래 보입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님이 이제 기자회견을 해서 군입대 면제에 이제 주진우 의원이 급성 간염으로 이제 면제받은 것에 대해서 당시에 그런 기준이 없었다. 급성 간염으로 면제받을 수 없었다. 이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뭐 역공은 이제 민주당에서는 전략적으로 계속 가지고 가시나요? 그러니까 군입대 문제는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청년들 그리고 이제 군대를 제대한 장년들까지도 분노할 일이죠. 그러니까 금수저로 태어나서 혹시 면제받은 거 아니야? 본인 주진우 의원 아버지도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따지면 권력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처음에 상급 보충력을 받았다가 갑자기 4급 5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또 급성 간염이고, 그럼 급성 간염을 치료를 하고 입대할 생각이 있었는지, 과연 급성 간염이 4급 5급 면제 판정을 받을 만한 수준이었는지는 알아봐야죠. 그는 명백하게 병역을 회피하기 위한 중범죄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출직 공직자로서 군대의 문제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다. 물론 이제 자녀의 증여세 문제도 뭐 공부는 살 일이지만 본인의 군 입대 문제는 철저하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의 해명과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보입니다.
주진우 의원이 일단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네. 법적 조치도 운운하고 있고 김민석 총리 내정자랑 같이 뭐 이제 동시에 자료를 공개하자 이런 제안도 역제안도 하고 있고 이러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그냥 진행이 뭐 될까요? 그냥 꼬투리 잡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게임에서 KO패 당하고 나서 자기는 KO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경기가 끝났는데 계속해서 한 판 더 해. 이런 느낌인데 경기가 끝났잖아요. 그렇죠. 경기가 끝났는데 뭘 한 판 더 해요. 그냥 본인 스스로 밝히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느낌으로 계속 가면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청문회 스타는커녕 스타일만 계속 구기게 된다. 근데 느낌에 국민의힘이 이제 자기 자당의 국회의원이 이렇게 이제 당 민주당의 전체적인 역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제스처 없이 그냥 이 김미소 총리에 대한 인준만 좀 반대하는 그런 모습만 보이고 있거든요. 네. 소극적인데 주진우 의원 혼자 싸우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내부 자체가 지금 자중질환이죠. 그리고 솔직히 본인들 스스로도 창피할 거예요.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조기 대선에서 패배했고 그 조기 대선의 후보 김문수 후보는 누구냐? 친윤의 지지. 친윤의 지지는 뭐냐면 탄핵을 반대한 측의 지지를 가지고 나섰는데 국민들이 너희들 안 되겠어. 바꿔. 이렇게 심판해 주셨는데 안 바꾸잖아요. 네.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물러나긴 했어도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결을 같이 하는 송원석 원내대표 친윤그룹이 또 지도부가 됐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당시에 윤석열 그 관저 앞에 가서 체포는 안 된다. 우리 대통령 지켜야 된다. 44명 중에 여러 명들이 다 지금 지금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 볼 면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5대 혁신안이 나왔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 비대위 구성도 셀프 구성을 하게 생겼어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본인을 임명하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는 뭐 주진우 의원이 총대를 메고 한 거는 같으나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야당으로서 역할을 할 만한 그런 집안 사정이 아니다. 집안 사정이 아니다. 그래 보입니다. 김미석 후보자가 이제 30일에 그러면 인준이 되면 네. 본격적으로 국무총리로서의 활동을 시작할 것 같은데 현장형 총리가 되겠다고 했어요. 지금도 뭐 이제 골목 가게 방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기대를 하세요? 일단은 뭐 그 윗물과 아랫물론을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현장을 다니는데 총리가 앉아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실상 그 지난 윤석열 정부의 3년이 기저효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는 거죠. 정말 게을렀잖아요, 윤석열. 네. 뭐 출근도 늦게 하고 네. 퇴근도 칼같이 하면서 우리가 기억나는 게 물난리가 났는데 비가 그렇죠. 왔어. 그리고 왜 집에 있었냐니까 뭐 집에서 한다. 네. 이런 식의 그 게으르고 나태하고 민생에 대해서는 남의 일처럼 했던 그런 정부를 보다가 이재명 대통령은 곳곳에 시장부터 상임부터 뭐 골목 상권부터 타운홀 미팅을 시민들과 하면서도 아주 세심하게 접근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스타일이 떠나서라도 총리가 된다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대통령은 열심히 일하는데 놀아요. 그러면 더 욕먹죠. 그래서 한 네. 2배 더 열심히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국민들한테는 좋은 일 아닐까요? 네, 그래서 총리 내정을 받기 전에 이제 수석 최고위원으로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하고 같이 활동을 했잖아요. 네네. 두 분의 케미가 잘 맞았다고 들었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그러니까 하세요? 케미가 안 맞았으면 총리 임명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총리 임명은 대통령의 의중이 가장 많이 이게 반영이 되는 것이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 같고요. 사실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지적이 맞을 수도 있어요. 말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해라. 그래서 일단은 말은 정말 그리고 행동은 지금까지 좋으니까 그 결과치가 국민들이 느끼기에 정말 달라졌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느끼는 만큼 이제 성과를 보이시는 숙제만 남았다. 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그 출발한 지 22일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 사실 국민들이 많은 효능감을 느꼈어요. 김민석 총리가 이제 다시 함께 합을 맞추게 되면 아마 그 시너지가 더 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끝장 인사이트 여기까지 해보고요.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 소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1타 정치로 찾아뵙겠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